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욕 시장 오늘 조금 다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뭐 내일 쉬고 추수감사절 또 이게 연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사실은 돈을 많이 쓰는 연휴다 보니까 좀 미리 차익 실현 뭐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뭐 요즘에 거시 환경도 또 트럼프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뭐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오늘은 지수가 뭐 동반 하락했다. 사실 이게 평소에 동반 하락했다는 것보다는 좀 느낌이 좀 덜 쎄한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사실 오늘 지표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박사님이 늘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PC 물가 지수도 그렇고 GDP 성장률 3분기 것도 나왔고 금리와 관련된 뭐 통화정책 관련돼서 연준 인사들 뭐 관련 발언들도 뭐 등등등등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물가 쪽 부분은 다 뭐 예상치에 부합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좀 그런데 최근에 반등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런데 오늘 PC 지수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하시겠어요? 월가 예상대로 나왔고요. 예. 근데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원래. 그리고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CPI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작년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맘때쯤이. 그래서 기저효과 때문에 전년 대비로는 뭐 계속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예고돼서 실제로 전년 대비로 안 좋았죠. 헤드라인도 안 좋았고 뭐 근원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다 주목하는 게 이제 전월비인데 전월비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다는 말씀은 올랐습니다.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전월비 같은 경우도 원래 9월에 0.2였는데 8월 대비였겠죠. 어제 나온 뭐 10월 그런 PCE 물가는 0.24, 0.2에서 0.24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조금 근원 PCE 같은 경우도 0.25였습니다. 9월 달에는. 근데 0.27.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0.3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장에 직접적으로 물가가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기대를 안 했고 조금 근원은 잘 안 잡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이제 뭐 시장이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원이 좀 안 잡힌다는 얘기는 임대료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뭐 특이하게 어제 근원 물가는 이제 서비스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뭐 약간 포트폴리오 자문 수수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라든지 이런 그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고질적인 부분 한 번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그렇죠. 거. 이런 거는 잘 안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사실은 이게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잘 안 떨어지는 항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물론 이제 이게 상승폭이 너무 크면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르는 것들은 이제 미국의 인플레를 우리가 판단할 때 그냥 아예 감안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미국 물가가 뭐 상대적으로 지금 잡히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1, 2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죠. 물가 상승률이. 그렇죠. 그때에 비하면. 근데 이제 물가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감적인 고통지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떨어졌고요. 우리가 지금 마켓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특히나 이제 뭐 연준 위원들도 뭐 매파적인 분들은 계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엊그제 그 통화정책 회의록이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근원 중립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릴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연준 위원들이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PCE가 나왔습니다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은 이제 개인 소득이나 개인 지출 또 이제 같이 발표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인 소득도 0.6%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계속 는다는 얘기고. 개인 소득이 굉장히 양호했고요. 전월비 0.6% 플러스입니다. 개인 그 지출, 개인 지출은 뭐 조금은 둔화됐는데
전월에 0.2% 증가했는데 10월에는 0.1%. 그러니까 살짝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미국 경제는 뭐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탄탄하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립금리 논란이 나온다라는 거는 또 결국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견조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뭐 미국 경제 침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오히려 그 이하로 더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부양을 해야 되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저도 그러네요. 이 소득이라든가 지출이 꾸준히 괜찮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이 느끼는 제일 밑단에서의 뭔가 변화 흐름들일 텐데 이게 계속 꾸준하다는 얘기는 미국의 지금 2.8% GDP 인적이 나왔는데 이제 이 정도 좀 될 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 법 정도로 미국 경제는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정책, 이 소위 말하는 스케줄에 이게 이대로 과연 갈 수 있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소위 고압 경제 정책을 이제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식 수요를 촉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거고요.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내년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대로 간다면 2% 이상, 뭐 심지어는 2.5% 이상으로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런 정도면 연준이 금리를 뭐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뭐 3.0 이하라든지 뭐 3.5 이하라든지 이거는 조금은 뭐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4.75인데 뭐 12월에 만약에 인하를 하면 이제 4.5에서 그렇죠. 이제 내년 1월 FOMC를 맞이하는데요. 당장 뭐 12월에 인하할 거냐 말 거냐는 뭐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인하하는 쪽으로 어제 오히려 올랐습니다만은 한 70% 정도의 확률이 지금 인하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만은 뭐 인하하든 안 하든 뭐 이것이 마켓에 그렇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2월에 인하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실망을 할 거냐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정말로 시장이 실망을 한다면 연준의 금리 통화 정책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트럼프식 수요 증진 정책이 촉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또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면서 연준이 정말 금리를 못 내리는구나 라는 이제 그것이 확신으로 이제 다가오는 시점. 그러니까 내년 한 2분기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조금 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2분기쯤 내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FOMC가 1월 28일이 있거든요. 1월 말이네요. 그러면 이제 저 취임 이후네요.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니까 1월 20일에 취임해서 관세 때리고 이것저것 막 그냥 폭탄 쏟아내겠죠. 정책을 쏟아내면서 일주일 있다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냐라는 것은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역으로 이제 12월에 인하를 하고, 먼저 하고 1월은 이제 조금 트럼프 정부의 정책, 특히 이제 취임 첫날 행보를 보면서 뭐 조금 1월 28일 날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내년 1월 FOMC까지 전망을 해주셨는데 동결할 가능성이 일단 현재로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에는 이런저런 뭐 얘기들은 있긴 하지만 금리가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연준의 이 금리 정책 시장에 이를테면 쇼크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되려면 연준이 금리 못 내리겠네 이제 이런 정도의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야 될 거다. 그런 정도로 연준 통화 정책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 계시다가 연준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자잘한 너무 잔파동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큰 줄기를 딱 잡고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실 때 좀 덜 불안하시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관세 얘기 잠깐 해주셔서요. 뭐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 뭐 캐나다랑 뭐 멕시코 25%를 때리겠다라는 등 중국의 10%를 때리겠다는, 저는 그게 기존의 보편 관세의 이제 내용에 포함된 걸 생각했더니 그게 또 완전 또 별개더라고요. 전제를 펜탄이라고 뭐 불법 이민 관련된 걸 달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위협 뭐 이렇게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지금 뭐 미국 현지에서 뭐 들어오는 뉴스에 의하면 또 월가의 반응은 뭐 조금 실제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가 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짖는 거다. 예, 원래 짖는 개들은 지가 무서워서 짖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씀하셨듯이 협상용이다라는 건데요. 네. 예, 근데 이제 모르죠. 예, 중국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모르죠. 뭐 조금 60%를 일단 질러놨기 때문에 속된 네. 말로 발표했기 때문에 후보자 시절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트럼프가 이제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보호주의에 입각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나마 이제 공화당 정강이 결정이 됐고 그런 뭐 배경에서 60% 관세를 얘기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는 조금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트럼프 일기 때 만들어졌거든요. USMC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서명한 것을 이제 조금 자기 손으로 폐기하는 이제 그런 꼴이 되는 건데 그래서 더욱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환율 25% 발언은 조금 협상용이다. 불법 이민을 막고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한 그런 뭐 협상용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문제는 사실은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과 또 대통령의 이제 권한으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게 트럼프 일기 때 2017년 바로 취임하자마자 철강에 대해서 20% 관세를 바로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트럼프 정부가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를 때릴 거냐 이런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거고요. 예. 그리고 중국은 2017년 트럼프 일기 때 보면 사실은 2020년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 1년 차에 시작해서 계속 올렸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이어지면서 그대로 유지한 그러한 환율인데 그래서 지금 한 20% 정도 되죠. 그래서 20%에서 10%를 이제 추가하면. 또 혹은 뭐 진짜 뭐 말 그대로 60%를 추가하면 이거는 뭐 재앙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단추는 10% 이나는 그래도 인상은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취임 직후에 할까 아니면은 조금 100일이 지난 다음에 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율 시장이 트럼프의 대중 관세 정책이 관세 인상이 어느 속도로 언제 첫 스타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안화 환율이라든지 우리나라 환율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뜩이나 뭐 1,4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우리도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는 어쨌든 이 환율 문제가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만 계속해서 그때까지는 뭔가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는 갈 수밖에 없겠느냐 생각이 좀 드는데 일기 때 말씀 잠깐 하셔서요. 그때랑 지금이랑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어떤 뭐 이거는 좀 그때랑 좀 달라 뭐 이렇게 좀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네, 많이 다르죠. 뭐 시장 금리도 그때는 뭐 2%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기준 금리도 0.75%에서 올리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차이가 있는데요. 가령 서비스업 물가 같은 경우도 상승률 기준으로 지금보다 절반 정도 수준, 근원 CPI도 절반 정도 수준 상승률 기준으로. 그다음에 국가 부채는 20%포인트 GDP 대비 낮았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도 그때는 마이너스 3%였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6.4%고 2025년 회계년도에는 거의 7% 육박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트럼프 위기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번 2024년에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상당히 뭐 국채를 바이백한다든지 또 국채 발행도 단기채 위주로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시장을 조금 왜곡시킨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가뜩이나 조금 올라가려는 그러한 압력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트럼프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것은 뭐 불에다 기름 붓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내년도에 만약에 미국 경제가 조금 위축이 오고 또 주식시장이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그것은 연준도 트럼프 정부도 컨트롤 못하는, 통제 못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의 폭등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2025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모를 리는 없을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앞서 말씀하셨던 뭐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책에 분명히 반영이 좀 돼서 움직일 테고,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이익에 챙기려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금리가 시중금리가 국채금리가 폭등을 해서 뭐 시장이 굉장히 좀 왜곡이 되고 혼란이 되고 뭐 충격을 받고 이런 식의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근데 조금 정치인 입장에서는 2025년보다는 2026년 뭐 경제 지표를 뭐 예쁘게 만든다고 그럴까요? 그래야만 2026년 후년 말에 있을 중간 트럼프 정부의 중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4년 단임의 임기를 맡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초기에 집권 초기에 많은 좀 부담스러운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고 2025년이 그러한 것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가 폭락한다든지 금리가 폭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실은 2026년에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오히려 아름다운 경제 지표, 경제 성적표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상당히 깔려 있을 거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2025년이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본인 입장에서는 또 그동안 내놓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담아야 될, 주워 담아야 될,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될 일들도 당연히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 내년에 집중을 해서 일단 쏟아낸 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털어낸 다음에 2026년에 말씀하신 중간선거를 앞둔 2026년에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서 소위 말해서 치적이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우리 금통위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는 환율만 생각하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기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내수 이런 상황인데 가뜩이나 수출도 조금 뜨뜻미지근해졌는데 금리를 내려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 그 재정정책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채권 전문가들은 지금 동결을 점치고 있습니다만은 환율이 조금 문제일 것 같고요. 금리 인하했을 때. 그래서 환율 시장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그렇죠. 두 번째는 금리를 인하했을 때 과연 내수 경기가 부양되느냐. 그렇죠. 사실은 뭐 그 돈들이 유동성이 주택 시장으로 들어가서 또 집값만 올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통화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얼마나 조금 신뢰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금리 인하가 내수 부양에 조금 연결고리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창용 총재도 내가 지금 통화정책관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건 환율이다라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행간을 읽어보면 환율이 이렇게 1,400원대 찍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건 내수 부양에 대한 그런 압력 때문에 한다라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 했을 때는 맞습니다. 부담스러울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 다음에는 그 이후에 후폭풍을 뭐 한국은행 총재가 시켜서 했다라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예상을 했을 때 오늘 뭐 그냥 동결적으로 그 무게를 좀 실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앞서 잠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정책이었던 앞으로의 흐름들도 좀 내년 1월에 일단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내리더라도 뭐 그 이후에도 지금 사실은 특히 말씀하신 2025년에 트럼프가 그런 말했던 것들을 다 쏟아낸다 그러면 시장에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제 그런 미국의 어떤 혼란상이 우리한테는 환율 상승, 급등 뭐 이런 걸로 또 결과져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좀 장기적이긴 한데 내년 정도까지 우리 환율 쪽을 일단 크게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환율이 그렇게 크게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상반기까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크게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밴드를 그러니까 보세요? 뭐 원달러 기준으로는 1,400원을 중심으로 한 공방, 그래서 한 1,380원에서
지난번 뭐 약간 고점인 1,420원, 예. 10원까지 10원 갔습니다만은 뭐 한 20원까지, 30원까지 열어놓고요, 위로는. 위로는 네, 1,420원. 예, 1,400원을 중심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만 전개돼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그렇게 보는 것은 사실은 일기 때 우리가 미리 좀 답안지를 봤기 때문에 9월 말부터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달러도 거의 10% 올랐고 달러도 10%, 위안화마저 5%는 올랐거든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딩이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된 11월 5일 이전부터 심지어는 9월 말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미 대략 10% 정도는 환율이 상승분이 반영이 시장에 돼 있는 거다. 이미 일부는 내년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선반영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매를 먼저 맞았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좀 과격한 공약한 바대로 그런 스케줄대로 가파르게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적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한 것보다는 환율이 안정된 수준으로 해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사실 이제 가서 봐야 되긴 할 텐데 좀 박사님의 그 예상대로 간다고 그러면 환율 보면서 이게 뭐 지금 일각에서는 뭐 1,500원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일단은 불안 요소로까지 보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면 뭐 지금까지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심지어 취임 전까지는 시장이 비교적 뭐 소위 말하는 산타랠리를 포함해서 긍정적으로 할 거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내년 취임 전까지 뭐 1월 정도까지 시장 흐름이 그냥 이렇게 꾸물꾸물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장으로 좀 우리가 보고 있어도 될까요? 네, 저는 뭐 연말 연초 뭐 랠리가 크진 않더라도 뭐 잔잔한 뭐 조금 우상향이 미국 증시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경제가 살아 있고 또 내년도에 S&P 500 EPS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한 13%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직까지는 크게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익 증가에 대한 신뢰가 깨져야 주가가 이제 약간 과열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하락할 텐데 그 시점은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나오는 한 4월,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봄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트럼프의 취임 100일 허니문 기간까지는 시장이 좀 살아있을 가능성. 물론 이제 그 전에 주가가 너무 급등한다면 S&P 500이 거의 7,000에 육박한다든지 이렇게 단기 급등이 있다면 이제 그 전에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같이 M7이 조금 차분해지면서 여러 가지 독과점 이슈라든지 뭐 또 애플은 뭐 중국 판매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다행스럽다고 그럴까요? M7이 조금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만 M7이 조금 주춤한 상태에서 다른 S&P 500의 다른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움직인다면 지수 상승률이 굉장히 더디면서 강세장이 길이는 조금 기간은 좀 길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오히려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도 M7이 구글 빼고 다 떨어졌더라고요. 크지는 또 않지만.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